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제레미라는 이름이 똑똑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원칙을 전파하며 그 중요성을 설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여러 동네를 돌며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원칙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쾌락 계산법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레미는 호숫가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전통적으로 매년 최고의 파이 대회를 열기로 유명했는데, 이 대회는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기쁨과 작은 논쟁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의 가장 유능한 파이 요리사가 똑같이 훌륭한 파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초콜릿 파이였고, 다른 하나는 어른들을 위한 바닐라 파이였습니다. 어느 쪽 파이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마을 사람들은 제레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레미는 쾌락 계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파이 대회를 위해 특별한 쾌락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회의에 참여하였고 각자의 쾌감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 동안 제레미는 하나의 크고 복잡한 표를 그려놓고 각 파이가 제공하는 쾌락의 정도를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는 쾌락의 강도, 지속성, 순수성, 확률성, 그리고 범위를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도록 요청했습니다. 아이들은 초콜릿 파이가 너무나도 달콤하고 먹음직스럽다고 인정했지만 하나같이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다고 러닝 코스트를 언급했습니다. 반면 어른들은 바닐라론 파이가 그들이 훌륭한 미각과 조화를 이루지만 지나치게 어른 취향이라는 한계도 강조했습니다. 이 계산을 통해 마침내 모든 마을 사람들의 감정과 쾌락 조건이 종합되었습니다. 제레미는 다수의 행복을 위해 공평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전체를 둘러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초콜릿 파이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바닐라 파이는 어른들에게 위안을 주니 결론은 양쪽을 다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최고의 파이를 위해 우리는 두 파이를 절반씩 합쳐 새로운 초록바 파이를 만들도록 합시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기발한 제안이라는 걸 깨닫고 즐겁게 동의했습니다. 결국 초록바 파이는 그해 최고의 파이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만족하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제레미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공리주의의 원칙과 쾌락 계산법의 매력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개인처럼 윤리적 결정을 내리자 불필요한 다툼도 줄어들고 협력과 공감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리주의의 놀라운 힘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데이비드 휴메 인과관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가상의 마을인 미든골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이 이론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미든골은 모든 것이 처음이며 따라서 모든 현상이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이상한 마을입니다. 어느 날 미든골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서 유일한 시계탑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계탑이 멈춘 날부터 마을의 아이린 아주머니가 매일 아침 스콘을 구울 때마다 하늘에서 까마귀가 한 마리씩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며 망치질을 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린 아주머니가 첫 스콘을 굽는 순간 한 마리의 까마귀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고 그 이후로 매일 신기하게도 까마귀가 날아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관성을 놓치지 않았고, 물론 아이린 아주머니가 매일 아침 스콘을 굽는 일과 까마귀가 날아드는 것은 무언가 중요한 인과관계로 엮여있다고 믿었습니다. 휴메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반복적인 사건의 결합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믿게 된다고 했으니 이 연쇄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곧 마을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연히 매일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시계탑 아래에 모여 아이린 아주머니가 스콘을 굽는 장면과 하늘의 까마귀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미든골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예식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스콘 굽기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며 하루라도 까마귀가 오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이린 아주머니는 감기에 걸려 하루 쉬게 되었고 마을 전체가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온종일 사람들이 모여 까마귀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막연히 연결된 이 두 사건이 사실 필연적이라는 확신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이 사건은 휴메의 인과관계 이론을 설명하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사건의 결합을 믿고 그 사이에 인과가 있다고 여기지만 마지막 날의 사건이 바로 그 믿음을 허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미든골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인과관계인지 회의를 품게 되었고 이후로 모든 사건을 좀 더 신중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은 연관성에 대한 휴메의 철학적 회의론을 이해하는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이름도 생소한 마을인 철학토피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철학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의 특기는 서로 다른 이론으로 서로를 설득하려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우뚝 솟은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이론의 나무라고 불리며 그 자체로도 철학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철학자 중 한 명인 토마스는 어느 날 저녁 마을 주민들에게 재미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광장에 배경 사마설전을 펼치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한 가지, 아퀴나스의 제1원일론을 통해 신의 존재를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철학토피아에 있는 이론의 나무가 어떻게 여기 존재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는 예로부터 물을 먹고 해를 받아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물과 해는 어디서 왔을까요? 물은 강에서, 해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강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하늘은 어떻게 빛을 내뿜게 되었을까요? 토마스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도하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마을 건너편에는 강의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강의 물이 이 신의 축복이라 말하죠. 하지만 그 강의 신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또 하늘의 해는 말입니다. 토마스는 손을 하늘로 뻗어 강렬한 태양을 가리켰습니다. 어찌하여 하늘이 햇빛을 내뿜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여러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토마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의 눈앞에 있는 나무의 거대한 잎을 흔들며 재미있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철학자들이 늘 주장하던 바, 즉 모든 존재에는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일련의 의문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차서 그의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토마스는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바로 제일 원인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물 뒤에는 연쇄적인 원인이 있죠. 그러나 그 연쇄가 끝나면 무언가가 처음 시작했어야 합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스스로 존재함으로써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이라 부릅니다. 광장은 이해와 동의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토마스는 기뻤습니다. 그는 복잡해 보였던 철학적 이론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어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전역에 퍼졌고 철학토피아의 주민들은 제일 원인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론의 나무 주변에 둘러앉아 각자만의 질문을 던지며 새로운 이야기와 학문을 탐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토마스가 있었으며 그의 이야기는 마을을 더욱더 생각이 깊은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마을 테라필드에는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론이 실제로 적용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며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테라필드는 대대로 평화로운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농사를 짓고 가축을 돌보며 소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마을의 중심이었던 호수가 마르게 되면서 평화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호수는 마을 삶의 젖줄이었습니다. 그 물은 농사에 쓰였고 가축을 먹였으며 사람들의 목을 축이기도 했습니다. 물이 말라붙자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난을 하나의 도전이라 여기고 힘을 합쳤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물을 절약하고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계획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자신과 가족을 우선시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물탱크를 몰래 쓴다거나 밤잠을 자지 않고 물을 훔치는 사건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렇게 각자 도생의 길에 들어서자 이웃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마을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이 되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테라필드의 평범한 농부였던 다니엘이 혼란을 잠재울 획기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열리는 시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첩첩산중 속에서 자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동포로 여기지 않고 경계하며 이로 인해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너무 주체적으로만 행동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중앙 권력이 없이는 이 혼돈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몇 년 전 먼 도시에서 들었던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마을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약간의 자유를 내어주고 선택된 대표에게 권한을 줌으로써 마을을 관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대표가 공정성을 유지하며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면 혼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니엘의 제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회의에 참석했고 다니엘의 제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을은 다니엘을 대표로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물 자원을 중앙에서 관리하며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 체제가 시행되자 마을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노력과 더불어 다니엘의 공정한 물 분배 덕분에 농사를 이어갈 수 있었고 가축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기 시작했고 다시금 옛날처럼 따뜻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리더십은 테라필드의 혼돈을 잠재우고 질서를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사회계약론의 힘을 체감하며 알게 모르게 그 가르침을 후손에게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테라필드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테라필드는 더욱 단합된 마을 공동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강력하지만 공정한 권위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그것이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지 반성하는 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홉스의 사회계약론, 이 생명을 살리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았습니다.